자, 40페이지 범죄의 목적. 여기부터 이제 우리 시험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행위가 유효하려면 그 법률 행위의 목적이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네 가지 요건을 갖췄는데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네 가지 요건을 순차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 이때 법률의 목적이란 건 법률의 내용이라고도 하고요. 계약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법률의 목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각과 을 사이에 갑소유 A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했을 때 이 매매 계약을 한 법률의 목적이 뭐냐?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을이 원하는 것, 이게 목적이 되겠죠. 즉 A 토지의 소유권, 이게 목적이 됩니다. 즉 법률 행위를 통해서 원하는 권리, 물론 의무도 있지만 권리를 위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권리, 이게 법률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목적이 첫째, 다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 당시. 법률 행위, 즉 계약을 할 당시에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거죠. 확정.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 내가 땅을 사는데 어떤 땅인지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당연하죠. 만약에 정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이행할 때 어떤 걸 이행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거 없으니 이행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의 목적이 확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다만 이 확정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갑과 을 사이에 갑이 신축하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할 당시에, 분양계약도 법률행위인데요. 매매인데요. 두 가지 형태가 있죠. 분양계약 당시, 즉 행위 당시 제 몇 동, 제 몇 호, 이렇게 동, 호수를 지정 분양하는 경우 있죠. 그 지정 분양한다는 게 뭐예요? 확정된 거죠. 여기에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동호수는 나중에, 후에, 입주 시 추첨을 통해서 정한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는데요. 두 번째 거는 계약 당시 확정은 안 돼 있죠. 하지만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놨죠. 그럼 나중에 확정할 수 있지. 이것도 확정성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확정성이란 둘 중에 하나. 확정되어 있거나 나중에 확정할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것만 확정성에는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고 대금을 1억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래도 동호수는 안 정해놨다. 그래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겠죠. 판례 보세요. 매매계약 당시 두 번째 줄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걸 말하게 됩니다. 그 판례 하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그 위에를 보면요. 내용의 확정성은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와 직결된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법률행위 해석이란 건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게 법률행위 해석이에요. 을이 원하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이게 법률행위 해석이야.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정 지으려면 당연히 을이 무엇을 원했는지를 알아내야 되죠. 그걸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게 됩니다. 뒤에서 봅니다. 나중에. 어쨌든 법률행위 해석이란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것, 이걸 해석이라 한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법률의 목적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다. 그럼 첫 번째 요건은 통과. 두 번째, 그게 실현이 가능해야 된다. 목적이 실현이 가능해야 된다. 언제? 행위 당시에. 언제? 행위 당시. 실현 가능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민법이에요. 그래서 계약 당시에 불가능하다면 무효 이렇게 되겠죠. 불가능을 불능이라고 합니다. 행위 당시, 계약 당시 실현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행위 당시 불가능하다면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해요. 갑과 을 사이에 A 건물을, 갑이 갖고 있는 A 건물을 매매를 했는데 그 A 건물이 이미 멸실이 된 상태야. 갑과 을이 A 건물이 멸실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했어. 이런 걸 뭐라 한다? 원시적 불능. 무효가 됩니다. 반면에 계약 당시에는 건물이 멀쩡히 있었어. 근데 계약을 하고 나서 멸실이 됐어.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죠.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겠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즉 목적 달성이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두 가지 불능이 있을 수 있다. 계약 당시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이 있을 수 있고 계약 이후에 불가능해지는 후발적 불능이 있을 수 있는데 원시적 불능만 무효가 되고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게 됩니다. 근데 이 후발적 불능은 이런 문제가 생기죠.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갖고 있는 A 건물을 1월 10일 날 매매를 했는데 이 건물이 1월 15일 날 멸실이 됐다.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은 일단 계약은 유효하다고 했고요. 계약이 유효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권리 의무가 발생했다 이런 뜻이야. 계약상 권리 의무가 발생했다 이런 뜻이에요. 계약이 유효하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계약상 권리 의무가 발생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갑과 을 사이 1월 10일 날 건물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 건물이 멀쩡히 있었다면 갑의 의무, A 건물 소유권 넘겨줄 의무와 을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이미 발생을 한 상태야. 근데 그중에 갑의 의무가 소멸했어요. 소멸했죠. 갑의 의무가 소멸했어요. 건물이 멸실됨으로써. 즉 양당사자의 의무가 생겼는데 그중에 하나가 소멸했단 말이지. 그럼 이 나머지 하나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요. 그렇죠? 그게 계약법에 가면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는 게 하나 나오고요. 위험 부담이라는 게 나와요. 나중에 계약법 가서 볼 겁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 책임과 위험 부담이라는 두 가지 제도는 후발적 불능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십니다. 그럼 원시적 불능은 어떤 경우가 문제가 생기느냐? 1월 10일 날 건물을 매매 계약을 했는데 1월 10일 날 갑과 을 사이에 건물을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건물이 1월 9일 날 이미 멸실이 된 상태예요. 보통 1월 9일 날 건물이 멸실됐는데도 불구하고 1월 10일 날 갑과 을이 건물 매매 계약을 했다. 모르고 했겠죠. 모르고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만약에 갑이라는 놈이 건물이 멸실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추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갑 나쁜 놈이죠. 자기가 내일 팔고자 하는 건물이 이미 멸실됐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감추고 을한테 팔았으니까 나쁜 놈이란 말이지. 요놈한테 뭔가 책임을 뒤집어 씌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요것도 역시 계약법 가서 할 겁니다. 그래서 계약의 목적 달성이 행위 당시 가능해야만 계약이 유효하다. 따라서 원시적 불능, 즉 행위 당시 불능이라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법 가면 책임이 하나 나온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고 계약 당시에는 가능했으나 그 이후에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억하세요. 계약은 무효가 아닙니다. 뻑하면 무효가 된다라고 나와요.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주택이 멸실이 되면 그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나와요. 틀린 지문입니다. 유효이고 다만 이 두 가지 제도가 계약법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불가능해야 무효가 되는가? 불능의 정도의 문제가 있어요. 3단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절대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절대적 불능, 100% 불능.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갑이 을과 계약을 합니다. 이틀 전에 죽은 을의 반려견을 갑이 살려주기로 그리고 1억을 받기로 계약을 했어. 죽은 개를 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없죠? 절대적 불능. 당연히 이건 무효가 될 거예요. 두 번째가 사회통념불능이라고. 사회통념은요,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불가능.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해운대 바닷가에서 뛰어놀다가 반지를 떨어뜨렸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 이미 바닷물도 몇 번 왔다 갔다 했어. 그런데 그 해운대 가드분들하고 계약을 했어. 반지를 찾으면 1억을 주기로. 찾을 수 있다 없다. 한강에 빠졌어. 반지가. 계약을 했어. 찾아주면 100만 원을 주기로. 찾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없다고 했겠죠. 이런 걸 사회통념불능이라. 사회통념불능. 세 번째가 주관적 불능이라는 게 있다. 요거는 사회통념불능과 반대 개념.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해, 다. 근데 나만 안 된다고 생각해. 나만. 특정인만. 나만 안 된다고 느끼고 있는 거야. 이게 주관적 불능이야. 어떤 분이라 그랬죠? 1교시 끝나고 학원 환불해서 나가시는 분들. 민법 강의 듣고 아우 안 되겠어 하고 나가시는 분들. 다 앉아 있는데. 무슨 생각으로? 태웠지. 정한이가 된다 그랬으니까. 근데 한 번만 난 안 돼 그리고 나가. 이게 불가능. 이렇게 불능은 100% 불가능이 있고 절대적 물리적 불능 90%쯤 불가능이 있고 1%쯤 불가능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무효로 하는 게 판례다. 여기까지만. 그래서 불능의 정도를 판단할 때는 사회통념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40페이지 있습니다. 내모의반 목적의 실현 가능성 의의가 있고 불능의 유형이 있습니다.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고 오른쪽 원시적 불능은 무효라고 되어 있고 네 번째 줄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침해라는 게 있습니다. 동그란 한 번에 후발적 불능은 기억에 무효가 아니라고 되어 있고 니은의 첫 번째 줄 채무 불이행과 두 번째 줄 위험 부담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두 가지만 기억하자. 그다음에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은 나중에 전부 무효, 일부 무효 가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주택이 전부 무너져 내렸어. 계약 체결 전에. 그럼 전부 불능이 될 것이고 지붕만 무너져 내렸어. 그럼 일부 불능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나중에 가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시험에 가능해. 그러면 목적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거나 또는 계약 당시 가능하다. 그럼 세 번째. 적법해야 된다. 적법이란 건 그 목적이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하게 되는데 이때 법이 두 종류가 있다. 꼭 지켜야 되는 강행규정, 강행법규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의무규정, 의무법규가 있다. 이 강행규정, 강행법규는 사회질서 유지규정, 사회질서. 그러니까 지켜야 돼, 꼭 이거는. 이건 사회질서 유지와는 관계가 없는 규정이에요. 여기 두 가지 법이 있고요. 크게. 위반했을 때 강행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무효가 될 것이고요. 당연히. 의무규정은 안 지켜도 된다 그랬으니까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게 됩니다. 유효가 됩니다. 그리고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가 간혹 나옵니다. 다음 중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지문이 가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강행규정과 의무규정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일이 구별하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의무규정이 나오면은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계약법 가서 볼 건데요. 미리 확인을 해봅니다. 임대차를 가면요. 511페이지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511페이지에 가면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내가 주택을 전월세를 들어갔어요. 근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 집주인이 고쳐줘야 됩니다. 누구 돈으로? 집주인 돈으로. 그런데 집주인하고 연락이 안 돼서
내가 내 돈으로 고쳐서 나중에 집주인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비용 상환 청구 규정입니다. 그런데 임대가 임차인이 계약을 했을 때 이렇게 해. 보일러 고장나면 네가 고쳐라.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네가 고쳐라. 그래서 세입자가 알았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 즉 이걸 포기했어. 임차인이. 그러면 임차인은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위반했죠. 그런데 유효래요. 대법원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626조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면 목차가 따로 나와 있어. 임의 규정이다.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626조 규정을 꼭 안 지켜도 된다. 아주 중요해. 꼭 기억해 주세요.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 유효.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법을 두 가지로 나눠봤더니 임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적법성에서 말하는 이 법은 모든 법규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행 규정만을 말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모든 법규범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다. X. 적법성에서 말하는 법은 강행 규정, 강행 법규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가 우리 대법원이 강행 규정, 강행 법규를 효력 규정이라는 놈과 단속 규정이라는 놈으로 나눠요. 강행 규정은 원칙이 효력 규정이에요. 그래서 효력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무효가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라.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를 했다. 무효. 이렇게 됩니다. 또 네 부동산이라면 네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지 다른 사람으로 등기해 놓으면 안 된다. 이게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런데 내 건데 부인 이름으로 자식 이름으로 등기를 해놨다.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거예요. 무효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이어서 그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데 단 예외적으로 단속 규정이라는 게 있고 이 단속 규정은 위반했을 때 처벌이 될 뿐 뭐가 될 뿐? 처벌이 될 뿐 행위 자체는 유효가 됩니다. 처벌이 되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이에요. 하지만 그 행위 자체는 유효한데 이유는 세금 추징과 같은 세금 추징. 세금을 추징하는 게 국가의 행정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하죠. 세금을 받아갖고 나라 살림을 운영해야 되니까. 이런 걸 국가의 행정 목적이라고 합니다. 세금 추징 등 국가의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규정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단속 규정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것도 예를 기억하셔야 돼요.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서는 미등기 전매 및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더라. 자, 미등기 전매가 뭐냐? A 토지를 갑이 을에게 팔고 그 땅을 을이 병에게 되팔아. 되파는 걸 뭐라 그래? 전매. 이때 을은요 세금 내야죠.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취득세 내고요. 팔고 나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세금 2번 내야 되죠. 물론 취득세뿐만 아니라 등록세도 내게 되겠는데 어쨌든 을은 땅을 샀다 취등록세, 팔았다 양도세 이렇게 내야 돼요. 그런데 을이 이 세금을 떼먹으려고 지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되팔고 마치 갑과 병이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서 등기를 갑에서 병으로 막바로 넘겨주는 중간 생략 등기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을이 이렇게 세금을 떼먹기 위하여 미등기 전매 행위 및 중간 생략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금지하는 규정을 두게 되는 거예요. 세금 포탈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미등기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을이 그걸 위반하고 미등기 전매행위 및 중간 생략 등기를 했을 때 첫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형사처벌 받습니다. 을은. 단, 을이 떼먹으려고 했던 세금을 추징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계약을 무효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계약이 무효가 된다면 세금을 추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금 추징을 위해서 계약 자체는 유효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 너 유효. 대신 처벌되고 세금 내고 이렇게 두드려 맞게 됩니다.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세금은 세금대로 추징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의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규정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단속 규정이다. 우리 이런 경우도 있죠. 주택법에 보면 아파트 분양권 일정 기간 전매 금지되죠. 예? 주택법에 보면 분양권 전매 금지 규정이 있어요. 1년간 전매 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걸 위반해서 전매를 했어. 역시 처벌은 되지만 그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속 규정이 얘 두 개. 미등기 전매 금지, 전매 제한 규정. 이런 것들은 강행 규정 중에서 단속 규정에 불과하고 따라서 처벌이 될지언정 그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요놈과 요놈 이미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적법성은 요 정도 기억하시고, 세 번째, 강행 규정을 다이렉트로 위반하지 않고요. 우회 수단을 통해서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관리법에는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나중에 이 국유재산을 일반 국민에게 분양을 할 때 분양하는 경우 있죠. 근데 뭐 토지 같은 거 조성해가지고 팔고 막 이렇게. 그 관리 공무원은 취득이 금지가 돼 있어요. 내부 정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 관리 담당 공무원은 국유재산의 취득이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 담당 관리 공무원 갑이 이거 취득하고 싶어. 요번에 그 광명 3기 신도시 발표됐죠? 예? 그런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LH공사 임직원이 100억 정도를 모아가지고 땅 미리 샀죠? 걸렸죠, 어제? 예? 그럼 나는 취득하고 싶어. 그런데 취득이 금지가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부인이나 친인척 이름으로 취득을 해. 부인이나 친척 이름을 빌려가지고. 결국 강행 규정을 직접 위반한 건 아니야. 공무원 갑이 취득한 건 아니야. 그런데 갑의 부인이나 친인척 이름으로 취득했다면 강행 규정을 위반한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강행 규정을 우회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이거를 대법원이 탈법행위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것도 무효다. 이렇게 처리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거죠. 국유재산 담당 공무원 갑이 배우자 이름으로 국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것도 무효. 이렇게 됩니다. 네 번째, 강행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무효라 그랬죠. 자, 여기서 우리 민법상 금반환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민법이란 건 주로 계약을 규율하는 거고요. 계약이란 건 서로 믿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과,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데 똑같은 가게가 여러 개가 있어. 그 중에서 어느 한 가게를 들어가. 이유는 거기가 더 믿을만 하기 때문에 들어. 내가 누군가와 계약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서로. 계약이라는 건 믿고 하는 거야. 이렇게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기본적으로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신뢰관계를 깨서는 안 되는 걸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계약을 하는 당사자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신뢰관계가 존재하고 그 신뢰관계를 깨서는 안 되는 원칙이 존재하는데 이 신의 성실의 원칙 중에서 기존에 했던 말을 바꾸면 안 돼. 예? 1억에 팔기로 해놓고 며칠 있다가 나 못 팔아 못 팔아 이렇게 자기가 했던 말을 바꾸면 안 돼. 그걸 금반환의 원칙이라고 해요. 신의 성실의 원칙 중에서 자기가 했던 말을 뒤집는 것을 금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렇죠? 갑이라는 놈이 이렇게 말해서 나는 그걸 믿고 계약을 했는데 이 자식이 나중에 말을 바꿔버려. 그럼 믿음이 깨지겠지. 금반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행규정 위반과 금반환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증권회사나 투자신탁회사 직원 을이 갑증권회사 갑투자신탁회사 직원 을이 병하고 투자를 하는 계약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윳돈 있으면 증권회사나 투자신탁 가갖고 상품에 투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모르잖아. 상담하고 돈 맡기고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머뭇거려. 그랬더니 직원들이 걱정하지 마라.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손실이 나면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 또는 손실이 생기면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 그리고 투자를 받았어. 그런데 증권거래법에는 투자 계약을 할 때 투자를 권유할 수 있는데 투자 권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뭐 은행 가더라도 통장 만들 때 이런 상품인데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권유 받죠? 그게 투자 권유야. 그런데 부당하게 투자를 권유하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이런 상품이 있고 이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수익이 나면 이 정도 날 수도 있지만 손실이 나서 원금 손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정확한 팩트를 설명해서 투자를 권유해야 되는데 속이면 안 돼. 속이면. 부당한 투자 권유는 금지하고 그 부당한 투자 권유 중에서 이게 있어요. 수익 보장 약정 금지, 손실 보전 약정 금지가 있어요.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투자를 받거나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투자를 받으면 부당한 투자 권유 행위예요. 그래서 요 약정은 부당 투자 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거예요. 즉 강행 규정을 위반한 거예요. 따라서 이 약정은 강행 규정 위반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르죠. 신문 같은 거 보면요. 맨날 수익을 보장해 준다 그래서 맡겼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예? 전 재산을 날렸다는 등 맨날 그러잖아.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손실보장 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몰라. 모르니까 나중에 을한테 갖고 수익을 보장해 달라. 손실을 보전해 달라. 라고 주장하겠지요. 그죠? 근데 이때 을이 말을 바꿔. 뭐라고 바꿔? 미안하구나. 이 약정이 무효다. 수익을 보장해 줄 수가 없다.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없다라고 말을 바꿔버려. 그럼 병원 뭔 개소리냐? 네가 수익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했잖냐. 그랬더니 을이 물론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미안하구나. 이 약속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다. 이렇게 말을 바꿔. 그런데 아까 말 바꾸는 거 금지한다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을이 나중에 말을 바꿀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 스스로 기존에 했던 말을 바꿔서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즉 강행규정 위반한 자가 금반환의 원칙에 딱 걸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도 이걸 적용해서 너 말 바꿀 수 없어? 수익 보장해 줘? 라고 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 강행규정 위반 행위에는 이거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처음에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너는 나중에 말을 바꿔서 보장해 줄 수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환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요게 말이 어려워요. 예? 여기서 말이 어려워 이제. 을이 처음에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을 했지만 나중에 보장해 줄 수 없다라고 말을 바꿨다 하더라도 금반환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말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요렇게 됩니다. 요게 좀 어려워요.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쨌든 적법성에서는 네 가지 정도를 기억하죠. 네 가지. 41페이지 밑에 의의가 있죠. 거기에 보면 41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강행법규와 밑에 두 번째 줄 임의법규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강행법규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중에 효력규정이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오른쪽 단속규정을 봅니다. 오른쪽 단속규정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인데 특히 동그라미 2번에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미등기 전매 행위와 전매,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 이런 것들이 있죠.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됐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거 따로 기억해라. 탈법행위라는 개념, 강행규정 우회 위반하고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 스스로 이 강행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금반환의 원칙을 위반한 게 아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강행규정 위반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적법성까지 갖췄어. 자, 네 번째가 사회적 타당성. 사회 질서를 말합니다. 이걸 위반하면 안 돼. 그래서 103조 반사회 질서행위는 무효로 만들어놨고 104조 폭리행위도 무효로 만들어놨어요. 여기 이제 조문이 나오게 됩니다. 103조 반사회 질서행위 무효, 104조 불공정한 행위, 즉 폭리행위 무효가 나오게 됩니다. 범죄의 목적이 갖춰야 될 네 가지 요건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양도 제일 많고. 자, 먼저 반사회 질서행위. 법률 행위의 내용이 목적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경우 그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법률 행위가 확정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하고 적법하다 하더라도 뭘 지켜라? 사회 질서를 지켜라. 단 이 사회 질서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죠. 기준도 애매하고.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경우가 사회 질서를 위반한 것이냐 이 문제. 여기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나름대로 상식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103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 행위가 반사회 질서에 해당되어 무효인지 아니면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구별하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올해도 이 문제가 나올 겁니다. 다음 중 이런 행위가 반사회 질서 행위인 것은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닌 것은 요거 구별하라. 특히 대법원 판례. 그래서 43페이지에 보면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 법률행위가 있고요. 의의가 있어요. 그리고 넘겨보면
양가로 이번에 사회질서 위반인 법률행위 모습이라고 쫙 나와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서 우리 학자들이 분류를 해놓은 거야. 반사회 질서행위라는 건 이런 것들을 말한다. 인륜에 반하거나 정의관념에 반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약하거나 생존의 기초가 되는 걸 팔아먹거나 다음 페이지 도박 같은 사행성이 심하거나 등등등 이런 행위들이 반사회 질서행위다. 이렇게 학자들이 분류해놨어. 안 봐도 됩니다. 전혀 읽을 필요가 없고요. 48페이지를 가봅니다. 판례가 모아져 있어요. 자, 요거 구별하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1번에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쭉 내려가면 103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체크합니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 그 중에서 잘 나오는 판례가 동그라미 5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로 경료한 행위라고 돼 있죠?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경료 밑에다가 허위 매매도 써주세요. 허위 매매. 가짜 매매. 갑이 땅이 하나 있는데 돈을 안 갚았더니 채권자가 경매를 넣으려고 해. 그걸 강제 집행이라고 합니다. 이걸 피하기 위하여 자기 땅에다가 가짜 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가짜 매매를 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 동그라미 5번은 108조라고 허위 표시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 허위 표시에 해당돼서 무효가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두 번째가 지금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법률 행위의 성립 과정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협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쉽게 말하면 협박을 당해서 계약을 한 경우, 이것도 우리 민법 110조에 의하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따라서 이것도 반사회 질서행위는 아니게 됩니다.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그리고 그 협박을 국가가 해. 국가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 우리 권력기관이 개인 재산 뺏는 경우 있죠. 옛날에 군부정권 시절에 꽤 있었죠. 재벌들로부터 삥 뜯고 그런 거. 국가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 국가가 삥 뜯어. 다 반사회 질서가 아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길 보면 6번인가요? 8번 있군요. 세금 회피 목적 행위가 있죠. 예? 아까 세금 회피 목적의 행위들은 세금 뜯어내야 되니까 무효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반사회 질서가 아닙니다. 8번. 동그라미 1번. 전통사찰, 예컨대 조계사, 주지직, 사고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사고 파는 것은 반사회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 전통사찰 주지직을 돈 주고 산 사람을 주지로 임명하는 행위는 반사회 질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1번은 나눠야 돼요. 전통사찰 주지직을 양수하는 행위는 반사회 질서행위예요. 그런데 그걸 양수한 사람을 주지로 임명하는 행위는 반사회 질서가 아니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비자금 어디 갔어? 6번에 있네요.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 반사회 질서입니다. 이것도 나눠야 돼요.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 자체는 반사회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성된 비자금을 비트코인 같은 데다 투자하는 게 적극적 투자예요. 근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진 않고요. 은행 차명 계좌에 넣거나 이걸 소극적 임치라고 합니다.
보관을 맡기는 걸 소극적 임치라고 해요. 비자금을 조성해서 두 갈래.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있고 소극적으로 임치하는 게 있어. 이 소극적 임치는 반사의 질서가 아니게 됩니다.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 자체는 반사의 질서 행위지만 그렇게 조성된 비자금을 차명계좌를 통해서 은행에 넣어놓는 것은 반사의 질서가 아니게 됩니다. 그게 몇 번이에요? 비자금 조성. 몇 번? 안 보여 잘. 6번이군요. 6번. 자, 일단 지금 체크한 거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에 허위 어쩌고 저쩌고 강박 어쩌고 저쩌고 세금 회피 목적 주지 임명 비자금 소극적 임치 아주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반사의 질서가 아닌 것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회사가 근로자를 해외에 파견을 하고 그 소요 경비를 회사가 부담을 하되 귀국해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하면 그 비용 반환을 면제해 주겠다는 약정. 이것도 반사의 질서가 아니죠. 회사는 투자한 만큼이 있으니까 해외 파견해서 일급 교육시켰더니 들어와가지고 더 좋은 회사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근무하게 되면 면제해 주겠다라고 얼마든지 약정할 수 있습니다. 반사의 질서가 아닙니다. 3번. 동그라미 2번. 순서대로 나오는 비율로 지금 보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부정행위에 대한 용서의 대가로라고 돼 있죠.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부인한테 걸렸어. 그래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부인이 돈을 내놓으래. 돈을 주기로 했어. 그랬더니 부인이 아파트로 내놓으래. 아파트도 줬어. 그런데 남편이 생각하기에 아파트를 줬다가 쫓겨날 것 같아. 그럼 자기 갈 곳이 없잖아. 그래서 아파트를 주면서 대신 함께 사는 동안에는 내쫓지 말아달라. 팔지 말아달라. 이렇게 제한을 붙였어. 그게 동그라미 2번. 읽어볼게요.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하고 부동산을 넘겨주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아파트를 팔지 못한다. 라는 제한을 붙였어. 용서를 빌고 줄 거면 깔끔하게 주지 자식이만. 구질구질하게 말이야.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구질구질한 행위. 구차한 행위. 반사의 질서가 뭐라고? 아니고 구질구질한 행위. 동그라미 2번. 됐죠? 그 다음에 10번. 민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면서 성공, 보수, 승소하면 얼마를 받기로. 이건 반사의 질서가 아니더라. 반면에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반사의 질서가 됩니다. 이건 나누셔야 돼.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나누셔야 돼. 오른쪽에 있죠. 11번.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의 질서로 무효.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2번. 무허가 건물 임대행위. 반사의 질서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오늘 체크해드린 거 다 외우셔야 돼.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야, 씨, 한꺼번에 이렇게 다 언제 외워? 괜찮아요. 11월 달부터 조금씩 나눠서 외우시라 그랬어. 한꺼번에 외우는 거예요. 외워두세요. 외워두세요. 반사의 질서가 아닌 것들 기억하죠. 두 번째가 45페이지로 가면 부동산 이중 매매가 나옵니다.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팔았는데 1억에 얘는 등기를 넘겨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등기를 넘겨받기 전에는 갑소유야. 그런데 갑이 을과 1억에 매매 계약을 하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또 팔아 이거를. 병에게. 이런 걸 이중매매라고 합니다.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에 매각하는 행위. 자, 이때 원칙. 첫째, 제1매매, 제2매매 유효. 강매매 유효. 제1매매도 유효, 제2매매도 유효. 별다른 무효 사유가 보이질 않아요. 확정성 갖췄고, 가능성 갖췄고, 적법성 갖췄고, 반사회 질성이도 아니야. 따라서 일단 각각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고, 두 번째, 각 매수인의 지위는 평등해요. 즉, 먼저 계약했다 해서 먼저 등기 넘겨달라고 할 권리 없고요. 2배를 주기로 했으니까 나한테 우선권이 있다라고 주장 못합니다. 계약을 먼저 했다 해서 우선권이 있는 거 아니고요. 돈을 2배를 주기로 했다 해서 우선권이 있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을과 병은 지위가 평등합니다. 그 말은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줄 수도 있고 병에게 등기를 넘겨줄 수도 있는 거예요. 갑의 마음이야. 자, 이때 갑은 을에게 아니라 병에게 등기를 넘겨주겠죠, 보통. 2배를 주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병이 등기를 넘겨받았다면 먼저 등기를 넘겨받은 자가 뭘 취득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각 매수인의 지위는 평등하기 때문에 먼저 등기를 넘겨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자, 이때 을은요. 세치기를 한 병에게는 아무런 주장을 못하고요. 세치기한 병에게는 아무런 주장을 못하고 갑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갑에게. 자, 어떤 책임을 묻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갑과 을 사이에 A 토지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는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줄 수가 있었죠. 그 후에 병에게 팔고 병에게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을에게는 더 이상 등기를 넘겨줄 수가 없는 후발적 불능이 됩니다. 갑의 경우에.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그 중에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못하게 된 것이 갑에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을과 계약해놓고 병한테 팔아먹고 등기를 넘겼으니까 분명히 갑의 잘못이 있지. 이런 경우에 채무 불이행 책임이란 말이에요. 이 채무 불이행 책임의 내용이 뭐냐? 을은 갑과의 계약을 해. 제를 하고 준 돈 돌려 달라고 청구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세 가지. 이게 다섯 번째.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 책임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을은 갑과의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대금을 1억을 지급하면서 땅 대신 병한테서 받은 대금 내놔라. 이거 할 수 있다. 이걸 대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대상 청구권. 이거는 좀 낯설 거예요. 을은 갑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돈 돌려달라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로 보통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을은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갑에게 1억을 지급하면서 땅 대신 병한테서 받은 2억 대금 그거 내놔라 할 수도 있다. 이걸 뭐라 한다? 대상 청구권. 이게 원칙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원칙입니다. 두 번째, 예외. 갑과 을 사이에 제1매매가 있고 갑과 병 사이에 제2매매가 있고 제2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줬는데 예외적으로 요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 판례. 제2매매가. 자, 반사회 질서 행위가 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배실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배임행위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중에 매매계약을 가면요. 갑은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뭐만 받은 상태?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1,000만 원만 받았어요. 100을 돌려주고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갑이 1,000만 원을 받은 상태에서 2억을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얘한테 팔아넘기면 되고요. 을에게는 2,000만 원 배상하면 돼요. 그럼 그걸로 끝.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배임행위가 아니게 됩니다.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100을 돌려주고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배임행위가 되려면 적어도 을로부터 중도금 단돈 1원이라도 받은 상태. 을이 갑에게 계약금만 준 상태가 아니고 중도금 단 1원이라도 준 상태. 그런 상태에서 갑이 팔아넘겼을 때 배임행위가 됩니다. 갑의 배임행위. 다만 요거는 우리 민법 판례가 아니고요. 갑의 배임죄 형사 판례예요. 잘 안 나와요. 갑의 배임죄가 언제 실행에 착수냐. 그거와 관련된 판례예요. 잘 안 나옵니다. 어쨌든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요건이 중요하죠. 제2매수인이 요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야 되고요. 적극 가담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가 병의 입장에서 자기가 사고자 하는 땅이 이미 팔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이 이미 팔렸다는 걸 알았다면 물러나는 게 사회질서예요. 내가 한 발 늦었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게 사회질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놈은 다르다. 더 달려든다. 이게 반사회질서가 되는 거예요. 팔아라 팔아라. 그리고 결국 갑과 계약을 체결해. 이게 적극가담이 됩니다. 제2 매수인 입장에서 이미 팔렸다는 사실 알면서도 포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달려들어서 적극적으로 팔으라고 요청하고 그 결과 갑과 계약을 체결하는 요 정도가 되어야 적극가담이라 한다. 이렇게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 행위가 있다면 제2매매계약은 무효가 되고 제2매수인 등기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병등기가 무효라는 것은 이 A토지 등기부에 소유권자가 병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그 병은 소유권자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등기가 무효라는 거. 얘는 소유권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병이 다시 정에게 팔았다.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정은 병으로부터 A토지 소유권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병은 소유권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은 이 병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몰랐든 선의, 알았든 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제2매매계약이 무효라면 제2매수인과 거래한 자, 보통 전득자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득자. 전득자는 이 병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그냥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선의, 모르는 거 선의, 제2매매가 유효다. 따라서 나도 유효다 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갑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아야 돼요. 자, A토지 등기부가 현재 소유권자가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병에게 이전된 걸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때 을은요, 갑하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누구하고? 갑하고 거래했기 때문에 요렇게 등기를 넘겨받으면 안 되고요. 요걸 삭제, 즉 말소하고 요렇게 등기를 넘겨받아야 돼요. 즉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갑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아야 되고 따라서 병등기를 먼저 삭제, 즉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 말소시키는 방법. 갑이 직접 말소해라. 청구 못합니다. 갑이 직접 병한테 야 말소하라. 청구 못하고요. 을도 직접 말소하라. 청구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을이 갑을 대신해서. 대신한다는 건 법에서 대위라고 합니다. 을이 병을 상대로 갑을 대신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갑이나 을이 직접 다이렉트로 병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소송과 관련된 거예요. 소송. 말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갑이나 을이 아니고 을이 갑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을이 갑의 이름으로. 그래야만 소송을 받아줍니다. 소송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결론만 기억하자. 갑이 직접, 을이 직접 병에게 다이렉트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을이 갑을 대신하여 쉽게 말하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을이 병한테 가서 야! 너 말소해 이게 아니고 내가 갑을 대신해서 너한테 말소를 청구하는 거야. 요렇게 해야만 받아준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세 번째. 우리 민법에요.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면 그 채권자 행위를 소송을 통해서 취소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소송을 통해서. 그럼 보세요. 을은 갑과 계약을 했고요. 갑에 대해서 A 토지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채권을 갖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뭐뭐 하라는 게 채권이야. 돈을 갚아라. 물건을 넘겨라. 이게 채권이에요. 이종환에게 민법을 강의해라. 이게 채권이야. 채권이란 꼭 돈을 갚아라. 이것만 채권이 아니고요. 채무자한테 뭐뭐 하라. 이게 채권이야.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등기를 넘겨달라. 이게 채권이야. 그런데 갑이 병한테 팔아먹고 병에게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을의 채권이 침해가 됐죠. 그러니까 채권자 을은 채무자 갑의 병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채권자 취소권은요.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돈 갚아라 채권밖에 안 돼요. 금전 채권일 때만 행사할 수 있어요. 무슨 채권? 금전 채권일 때만. 그러니까 을은 갑에 대해서 금전 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등기 넘겨달라 채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은 갑병사의 제2매매 계약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우리 시험법이가 아닌데 몇 년 전에 출제를 했어요. 거지 같은 놈들. 그렇잖아도 범위 넓어 뒤지겠는데 범위를 넓히고 자빠졌어. 어찌됐건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채권은 금전 채권이어야 되고요. 을은 갑에 대해서 빌려준 돈이 있는 게 아니라 금전 채권이 있는 게 아니라 등기를 넘겨달라는 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제2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채권자 취소 안 된다. 채권자 취소는 뒤에 한번 또 나옵니다. 네 번째. 이 병의 짓거리로 을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어. 야, 세상 믿을 거 못하네. 을이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런 게 뭐죠? 위자료라고 부르는 거죠. 무슨 자료? 위자료. 자,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요. 갑의 배임 행위에 병이 적극가담을 하는 행위는 을에 대한 불법 핑하 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을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행위란 말이죠. 을을 두드러 패는 행위랑 똑같단 말이죠. 다시 한번.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가 된다? 불법 행위. 두 번째. 불법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우리 민법 750조. 역시 우리 시험법이 아닙니다. 불법 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럼 결국 병의 적극 가담하는 행위로 을에게 손해가 생기면 을은 병에게 직접 불법 행위를 이유로 병의 불법 행위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 요건 제2매도인의 매수인의 적극가담 요건 하고요. 효과 4개. 지난 순에는 2개만 기억하자 그랬어요. 2개 추가해서 총 4개. 제2매수인 등기는 무효이므로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직접 말소 청구 못하고 갑을 대신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 안 된다. 직접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4가지. 됐죠?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걸 우리 대법원이 확장을 해요. 어떻게? 제1행위가 매매가 아닌 경우, 제2행위가 매매가 아닌 경우 여기에도 확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판 부동산을 병이 적극가담해서 증여받았다. 이것도 반사질서행위 등등으로 제1행위가 매매가 아닌 경우나 제2행위가 매매가 아닌 경우에도 이 판례의 태도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취득시효 가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어쨌든 이중매매 원칙과 예외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45페이지 원칙이 있고요. 2번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 2, 3 3번에 이중매매가 무효일 때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4번에 확대 적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중에 동그라미 1번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취득시효 가서 한번 볼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반사회 질서 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 아닌 것들 체크해드리는 거 암기하는 것과 부동산 이중매매가 사례 형태로 나올 때 대비하는 거 이 2가지가 일단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잠시 있다가 나머지 몇 가지 더 정리하겠습니다.